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모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열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수용을,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영수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뉴스 톱10,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민의의 수용,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선 협치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 모레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대통령의 발언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중요한 이런 국정과제를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사실 여야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자칫 안 될 뻔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이유는 뭘까요? 사실 만남이 절실했던 사람은요. 윤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8번이나 대통령 보고 만나달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총선 이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선 이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는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통령 압박해서 대통령한테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받아내면 더 좋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건요. 사진 한 장이거든요.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그런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무회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4월 30일에는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으니까 만날 거면 이왕이면 4월 내에 만나야지 5월이 넘어가면 또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2시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 것으로 전 파악이 됩니다. 예, 전수미 부위원장님. 보면 이준석 대표가 거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 보탰는데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지 된다. 윤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났지만 다 접어놓고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 뭔가 좀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지금 절실한 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총선 대참패를 하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시군요. 예, 당연하죠. 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계승하겠다는 분이 지금까지 영수회담에 2년 동안 콧방귀도 안 끼고 안 하다가 이제서야 한다? 지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은 부러지면 진다, 버티자. 전혀 소통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불통이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이다가 참패하니까 이제서야 깨갱하고 그것도 먼저 본인이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께 통 크게 우리가 이겼지만 한번 우리 민생을 위해서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해서 한번 만나보자.
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만나는 거고 결국에 의제 설정도 이렇게 지금 뭐 혼란이 있는 건 간단합니다. 오히려 정말 사진 한 장에 절실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굳이 필요 없어요. 인기 있는 대통령인 거예요. 지지율 20%대 대통령 만나서 뭐 합니까? 사진 찍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득될 게 도대체 뭐가 있죠? 그렇게 지지율 바닥을 기시다 총리하게 같이 손잡고 소울메이트로 기시는 분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는 얻을 게 없고요. 오직 민생, 국정, 기조 전환 때문에 만나시는 겁니다. 사진 한 장 통 크게 남기고 나 이렇게 뭔가 했다. 이렇게 행보를 보이기 위한 쇼를 위한 것은 바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다 필요가 있으니까 서로가 통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만약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만남 요구였다면 아마 이 만남은 성사가 안 됐을 거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과연 회담 의제는 어떤 것이 올라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여야는 신경전을 오늘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께서는 이번 만남이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정 운영이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한 번의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국정기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4.10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영수회담은 그런 총선 민의에 대통령께서 화답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영수회담에서 어떤 것이 다뤄질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논의가 될 것 같고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관련된 주제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선 1인당 25만 원, 이것이 25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어쨌든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 여기에 방점을 찍고 가장 최우선 주제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선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고 국민의힘은 협치가 기반돼야 한다. 너무 일방적인 요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뭔가 이거 끝나고 나서 뭔가 합의문이라든지 뭔가 나올까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2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대통령 사이 어떤 정치적 신뢰 자산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건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협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만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들어보자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원래 이번 영수회담을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의제 조율에 일단 계속 매달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걸 받아들인 걸 보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의 본질을 이제 깨달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범야권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되고 아마 강론으로 갔을 때는 아마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거의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선택적 복제라는 그런 기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저런 것을 선뜻 합의해버리면 정말 앞으로 굉장히 영수회담이 나쁜 선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 아니면 예산 어떤 과정에서 다 이 검토가 거쳐져야 되는데 영수가 만나서 그런 걸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번에 아마 영수회담은 제가 볼 때 그냥 깨지기 쉬운 유리거덕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살살 다루고 이번에 두 번의 만남으로 어떤 정치적 신뢰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2차,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영수회담 2차, 3차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김 교수님의 발언이 있으셨는데 자, 강 부위원장님. 네. 이게 사실 이번에 만나는 건 이제 차담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만찬을 4시간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가 들렸었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는 오찬을 제안했는데 일단 성사가 안 됐고 밥 먹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차부터 마시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차 마시고 다음번에 밥 먹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형식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지금 관계가 웃으면서 밥 먹을 정도로 그렇게 녹록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형식적으로 밥 먹고 뭐 반주까지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차담을 하면서 좀 얘기를 풀어가고 저는 그 후에 두 분이 독대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직 독대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일단 저렇게 4대 4로 만나는데 좀 더 깊은 얘기하시죠 하고 그렇기 딴방으로 때문에 오십시오 이렇게 할지.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배석자들 물리고 그다음에 두 분께서 독대로 가시는 것이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예. 민주당은 이미 많은 걸 던졌습니다. 의제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해라. 그런 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총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대 증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생 지원금 그리고 뭐 거부권을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께서 바로바로 답도 해줄 수도 있지만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두 분이서 하시던 얘기를 좀 편하게 독대로 많이 풀어갔으면 좋겠고 결국 중요한 것은 모두 발언을 했을 때만 해도 사진을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회담이 끝났을 때 홍보수석과 민주당의 박성중 대변인이 같이 결과물을 브리핑하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이번 회담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우주미아 한동훈? 누구의 얘기일까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급이 SNS 글이고요. 자, 100번 1000번이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시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준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어? 방자합니까? 아이고 이준아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시장님. 끊습니다. 홍 시장님.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하죠.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 조사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오늘 SNS 글은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다. 자, 누가 우주미아가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항성도 있고 행성도 있죠. 그거는 뭐 당연히 다 아는 거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지금 2024년인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폐세자 운운했잖아요. 예.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세자가 있게. 그다음에 이 항성, 행성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행성에 비유하고 대통령을 항성에 비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항성인지 행성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그것이 지금 2024년 현재 대통령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 항성인지 아니면 행성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제 생각에는 국민이고 유권자고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총선에서 당연히 그 국민의힘이 크게 졌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봤을 때 과연 홍준표 시장의 말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단순히 행성으로 치부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저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항성인지 행성인지 여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입증해라. 그걸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끝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또 지지층 사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계속 돌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항성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고 행성이 홍준표 대구시장 아니냐.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만 이렇게 빙빙 돌면서 계속 공격하느냐라는 예양을 하고 있고요. 평상 반사체로 살았으니 태양의 마음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알겠느냐. 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 발언이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SNS에 얼마 전에 글을 남겼었죠. 아주 오랜만에요. SNS 글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 잘못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자,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수미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일까요? 3년 뒤에 대선을 생각해서 경쟁자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저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대선의 그 가도를 누구나 정치인은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뭐 견제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먼저 저는 홍준표 시장이 당의 어른으로서 한동훈이 망쳐놓은 당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고 생각을 좀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태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도 지적을 했죠. 스타카토 화법, 말을 계속 부족한 어휘들, 정치인으로서 지도 자질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건 바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자문을 하고 계신다는 심평 변호사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훈서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인 걸 물어보면요. 뭐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동훈서답이란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도대체 저 사람은 정책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냐. 그리고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도 본인이 당을 이렇게 비상시국이니 내가 바꾸겠다. 미래를 제시하겠다.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가 아니라 나 총선 안 나간다. 그리고 이재명 나쁘다. 민주당 나쁘다. 운동권 청산하겠다. 누구를 비난하기만 하는 그런 쉬운 정치만을 보여왔던 부족한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왔던 게 한동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원로이자 고수인 그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한동훈이 까면 안 되는데 얘가 왜 우리 당을 망쳐놓지? 우리 당에 그래도 보수의 품격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왜 이런 애가 굴러들어와서 이렇게 해집어 놓는 거지라는 그러한 정치적 선배로서의 그런 속상한 마음들이 이제 반영이 충분히 된 게 아닌가. 한동훈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이나 대권 견제 사항에서 지금 오찬도 거절했잖아요. 아무래도 다음 행보들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에 대한 이제 수사학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질부터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비판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쇄자라든지 배신자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써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자, 과연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여러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 내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편에 서서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길도 있다. 그런데 그런 배짱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씬도 하지 마라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얼씬 안 할 것 같아요? 못할 수도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비상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홍 시장이 당 대표로 출마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총선을 통해서 한 위원장이 이때 확보한 많은 우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우군들을 당해낼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 김 교수님. 네. 이번에 국민의힘이 크게 졌는데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우군이 많다라는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하고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당선될 것 같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라는 전망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 대표격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한 3개월 정도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압축적인 그런 정치 경험이나 선거 경험을 다 가지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차기 이 대권에까지 나갈 만큼의 굉장히 큰 자산을 지금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기 전당대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쨌든 당내에도 보면 이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두고 어쨌든 비윤이 돼야 된다. 또는 영남당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올 것 같고 특히 홍준표 시장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자꾸 당으로 끌어들이는 느낌이 드는 게 얼씬거리지 마라고 하면 더욱더 얼씬거리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홍준표 시장 계속 직격할 때마다 어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동정론이 계속적으로 당에 생기고 있습니다. 동정론도 생기고 또 국회 앞에 늘
길게 늘어서는 화환처럼 어떤 강한 팬덤층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좀 이번 장기 전당대 출마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심평 변호사는 보니까 요새 계속 예측이 좀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직을 그만두고 당대표에 나온들 이길 수도 없고요. 또 대구 시민하고 약속이 된 임기가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또 당대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하고 대구시장을 함께 병행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차기 전당대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출마 여부가 굉장히 다른 전당대 출마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어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선택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조금 전에 당대표 출마 얘기도 있었는데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홍 시장에 대해서 총리 어떻겠느냐. 물론 저희 채널이 단독 보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 사람의 이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아마도 이준석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인물들이 커나가는 것이 사실 못마땅할 겁니다. 왜? 본인이 나중에 대권에 도전을 했을 때 보수 통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옆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이 자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당권을 가져갈 사람을 본인이 대선 가도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줄 그런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의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의도가 결국에는 오히려 반대로 나비 효과처럼 한동훈이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본인에게 줬던 어떤 모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당원들의 선택으로 증명해내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반증이 어떤 대통령과의 오찬 거절을 했던 것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또 비대위원들과 식사를 했던 것도 공개를 해버리고 최근에는 비대위원장을 할 때 사퇴를 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까지 공개했다는 것은 이게 공개되면 사실 누가 난처해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 때문에 저는 나경원 당선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총선 이후에 총선을 크게 친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죠. 자, 뭐 국민의힘에선 나이연대,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본인들은 다 그거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당은 정책과 비전, 미래를 말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부족했다. 밥값도 대표값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상당히 이해를 구하고 재정이나 어떤 지혜로 통해가지고 조금 국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내야겠어요. 자, 저기 인터뷰 외에 다른 발언들도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는 삶을 난 살아오지 않았다. 거부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그 영수회담의 주제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철규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이 거부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면 거부권 행사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위헌적인 법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유류분 관련해서도 헌법 불합치 실질적인 위헌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압도적인 과반수를 믿고 그와 같은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법이 시행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이 될 때까지는
때는 효력이 있는 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그게 대통령의 거부권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법들은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변호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검수안박이거든요. 검수안박이 뭐냐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느냐.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무리하게 통과시켰습니까? 그 검수안박이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검수안박을 그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진행했던 거고 그 결과 피해 입는 거는요. 범죄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법들은 진짜로 그 이철규 의원의 이야기처럼 그 거부권이 반드시 행사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맞는 건데 지극히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 구도가 진짜 전당대회에서 이뤄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은 모두 두 사람의 연대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자, 다른 의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목소리로 한번 확인하시죠. 용산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용산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국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스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노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이번에 돼야 된다. 저는 이철규 의원이 거기에 합당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철규 의원이 상징하는 게 결국에는 친윤 아니에요.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물론 비판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철규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고 다른 분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 지금 나오면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견. 자, 용산에 때로는 노라고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이 과연 그런 사람인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카드가 현실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총선 민의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생존하고 싶으시다면 이철규 같은 사람들 내치셔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자기 정권에 붙어서 자기의 안위를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워딩들이나 그런 것들 난 친윤이다라고 분명히 나경원, 안철수와 이철규 친윤과 비윤 이렇게 갈려서 분명히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질 거고 본인의 대통령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조를 분명히 할 거라서 그러니까 거부권에 대해서도 100번, 1000번도 해야 된다. 감언이설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태원 참사라든가 최수근 상병 사건 특검법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건이나 뭐 명품백 수수 건이나 주가 조작 이 건들 모두 다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칼자루를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계신 게 아니고요. 칼날을 쥐고 있으세요.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이번 총선 민의를 뭐라고 판단하시냐면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정의를 추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를 하는 분이구나. 왜 민주당이나 야당 인사들은 이렇게 때려 부시면서 자기 와이프나 일가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 감으시나. 지금 본인이 쥐고 있는 게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이고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총선의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게 반영을 하셔야 되고 저렇게 이철규처럼 아직까지도 감언이설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치셔야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 말씀드립니다. 예, 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당이 지금 제대로 된 올바른 정무적 판단을 못 하고요. 계속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차기 전당대회에서 보면 당 대표하고 이번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첫 원내대표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이번 그 총선에 드러난 민의가 굉장히 조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떤 새로운 당 대표가 나와서 당의 체질을 바꾸고 어떤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차기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대 국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여소야대라는 첫 상황이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국회의장도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최강 원내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밀리지 않고 어떤 대야 협상력도 있어야 되고 또 대야 투쟁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108명이라는 이 소수 정예 의원들이 이끌어갈 리더십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영남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당에서도 결국은 친윤이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선자들이 의논해야 될 부분은 누가 지금 이 엄혹한 현실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엄청나게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그걸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제1호 1번 타자로 22대 국회에서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이철균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리석은 그런 논의다. 이래 저는 보이죠. 예, 사실 원내대표 선거를 가장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꼭 나중 되면 예상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건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야권 소식 종합해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골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로부터. 예. 자, 친일 넘어 종일 정권이다. 일본을 따르는 정권이다. 조국 신당 대표가 얘기한 것이고요. 자, 김남국 의원은 셀프 변론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국내 정치인 중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 영상 올린 거 한번 영상을 확인하시죠. 지금 오전 재판 끝나고 휴정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식사는 적당히 때웠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부터 좀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법정에서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예, 강부 의원님. 사실 유튜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유튜브 100만 구독자 축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84만 명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59만 명이고 윤석열 대통령 61만 명이고 홍준표 대구시장 60만 명이고 뭐 이런 등등인데 이렇게 벌써 100만 넘었다 굉장히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화면 보면 재판을 끝내고 이렇게 또 휴정 기간에 나와서 유튜브를 찍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회수만 해도 2억 3천만 뷰라고 해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 정말 세계의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유튜버 정치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100만 넘은 것을 구독자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 정도의 유튜브가 되면 수익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지 혹시라도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또 이재명 대표께서 좋은 일에 쓰시는 것도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미애 대표도 당선인도 부러운지 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야당에서는 사실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사모, 이 카페 문화 하고 오래됐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지금도 서로 연락하면서 그 모임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는 SNS에서 강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만큼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인기가 많은 걸 보면 어쨌든 민주당의 관심이 많은 것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워낙 저렇게 유튜브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실수도 하죠. 뭐 일하는 척했다. 뭐 이런 농담 섞인 발언이 나오면서 해프닝도 겪었었는데 정 변호사님 혹시 유튜브 하시니까 유독 구독자 100만 명이면 수익이 대충 어느 정도 납니까?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 유튜브가 1월 28일에는 87만 9천이었어요. 그러다가 4월 9일 총선 전날 6천 명이 늘어가지고 96만 5천 명 됐다가 4월 10일 총선 날에는 4천 명이 늘어서 96만 9천 명 됐다가 4월 25일에 99만 7천 됐다가 4월 26일에 드디어 이제 100만을 넘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유튜브 얼마
얼마쯤 되나 봤더니 추미애 그 당선자는 이제 되게 부럽다라고 했잖아요. 네. 봤더니 26만 5천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부러울 만하다 그 생각이 들고 홍준표 시장도 69만 3천. 그러니까 제법 굉장히 예, 많은 거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바마가 뭐 59만, 그다음에 바이든 84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라는 식으로 추미애 당선인도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 같긴 한데 제가 찾아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누굽니까? 트럼프더라고요. 아하. 트럼프는 무려 285만 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00만 넘어간 것도 대단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성으로 그냥 빡빡 그 던지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그 적도 많고 어쨌든 열렬한 지지자도 많고 열렬한 지지자가 많으니까 구독자들도 많고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익 얘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얼마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느냐, 또 그 조회수를 한 사람들의 성별, 연령 이거에 따라 또 구글에서 돈을 보내주는 것도 다르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익금을 정산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2014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711개 영상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통화를 하는데 싸우는 형제랑 싸우잖아 그러면 그걸 다 또 원래 녹음을 한 거예요. 지금도 굳이 들으려면 뒤져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다 사생활이니까 그 공적 생활에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욕하는 거 뭐 욕했으니까 그건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건 뭐 인정 안 인정 알 수 없다. 그게 내 인생의 5점 다야. 나는 누구 취직시킨 일도 없고.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것은 형수 욕설과 관련된 본인의 해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긴 영상이 부적절한 발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저 부분만 잘라서 보여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중연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욕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늘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었죠. 사실 유튜브에 있는 영상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인데 그 장면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그냥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밖의 정신질환으로 부모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폭력, 폐륜,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 그런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녹음 내용은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수미 부위원장님,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물론 당연히 있겠죠.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지지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이 관련된 욕설과 관련된 파문이 가장 아마 큰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 2016년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한 8년 전의 발언이니까 그 당시와 또 최근에 대선 과정 또 총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것과는 좀 결이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어떠세요? 저 발언에 대한 입장 정리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로 봐야 됩니까? 네, 여러 차례 사과를 하셨고 팩트 체크라고 해서 어떤 발언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가장 동감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본인 돼지 발정제 그 파트 때문에 엄청 공격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근데 앞뒤 맥락 자르고 그러니까 어떠한 좀 악의적인 편집이나 그 파트만 하는 것과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어떻게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한 건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다. 그거는 이제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100만 유튜버가 됐다. 이거는 단순한 의미로 뭐 수익률 좀 나오겠네. 뭐 유명해지겠네. 이렇게 의미를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인구 구성 비율로 봤을 때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유튜브의 전체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4억 7천만 명.
그럼 되게 많은 숫자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 그거의 반전이 2억 4천입니다. 근데 인구 비율로 보자면 그게 그 전체 인도 국민의 33% 정도가 되고 미국은 전체 국민의 72% 정도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튜브 전체 이제 5,100만 인구 중에서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100만 명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구독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 자체가 전체 유튜브 인구의 83%에서 83%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자체 하나의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영향력이 대단한 유튜브에서 이제 100만 명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우나 고우나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영향력 있는 하나의 이제 매체가 되었다라는 평가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과 또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건 좋은데 김 교수님, 사실 요즘에 뭐 여나 보수 진보 정치인들이 너무 또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또 특정 유튜브를 많이 구독하고 보다 보니까 너무 이 정치가 양극화가 돼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는 이런 현상도 사실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때는 너무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좀 이렇게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단지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도 이제 거의 100만이 됐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한 60여만이 되거든요. 또 정청래 의원도 보니까 한 20여만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굉장히 센 발언 하시는 분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사이다 발언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뭐 조회수도 많고 또 구독자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정치인들이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한 팬덤층을 만들고 또 당내 경선이라든가 본인의 선거에 계속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등을 돌리는 정치 혐오 현상도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보면 이재명 대표도 어떤 흉기 태를 당했고 변진 의원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태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정치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의 역설에서 저는 배운 게 거의 없다고 보이는 게 결국 이번 선거 때도 뭐 이직 발언으로 또 사과를 했고요. 또 변진 의원의 테러에 대해서는 또 난리 뽕짝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유튜브에서 또 일하는 척을 했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지도자답지 않은 말을 너무 쉽게 하고 가볍게 한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법야권이 이제 192석을 가진 법야권의 어떤 이제 맏형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야권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랑 만났었죠. 자,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8일 날 있었던 외교 노선과 관련한 비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외교 노선에 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도 조국 대표가 SNS 글을 올렸는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불수용한 것을 우리 정부가 묵인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묵인했고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도 묵인했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넘어 종일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요 맨 마지막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어떤 정보가 한 51만 건 정도, 약 51만 건 정도 이제 유출이 된 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지분 정리해라. 그렇게 한 거죠. 예, 먼저 이 라인이라는 게 국내에 말하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로 라인은 일본이나 해외에서 더 유명하니까 맞습니다. 해외에서 쓰는 메신저가 뭐 해킹 비슷한 걸 당해서 고객 정보가 나갔으니까 그러면 시정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분 팔고 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우리 국가,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번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판결을 불수용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묵인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묵인. 그리고 이전에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해가지고 제3자 변제 방식에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기금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본적으로 독도 영유권 빼놓고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사실 강경한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국 대표가 종합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예, 사실 조국 대표가 과거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SNS에 죽창가를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자, 이 죽창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다시 한번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웃나라 눈치를 보면서 방류할까 말까를 망설일 때 일본의 이런 폐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주고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 대리인 대변인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 변호사님, 조국 대표는 어쨌든 간에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이번 정권을 친일과 같이 이제 묶어서 계속 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일을 넘어 종일 정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지금 프레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죽창이 뭘 의미하냐면, 뭘 상징하냐면 우리나라가 무력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죽창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죽창 정도 그런 정도 수준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창 운운한 거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조국 대표는 그렇다라고 치고 이재명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너무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 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뭐 회도 안 먹고 뭐 그 매운탕도 안 먹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부터 뭐 회부터 다 잘 자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모습을 딱 하는 걸, 저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머리만 보여요. 저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씀하실 때 머리는 일제 고급 샴푸로 머리 감고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수미 위원장님 반론의 기회 드릴게요. 네, 반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일본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굴욕 외교로 계속 일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가까운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 있는 그 문구, 뭐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세로를 읽으면 자위대. 가로 세로든 그거 3.1절 행사이면 그게 어떠한 의미로 국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를 하시고 내걸었어야지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3.1절의 완결판이 통일이라고요? 3.1절 행사와 6.25를 구별을 못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그 어떤 행사의 취지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파악 못하는 대통령과 국민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총리 공물 헌납했고요. 의원들 대거 가서 참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제3자 배상? 왜 제3자 배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사죄할 필요 없다. 일본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국민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이 사죄하지 말라라는 그런 면죄권을 준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함부로 행사를 하는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일본의 총리인지 소울메이트인지 저희는 도대체 그 국가적인 정체성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굴욕 외교하지 마시고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진짜 국민을 위한 게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발언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어서 이 문제가 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남국 의원의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코인 투기 의혹 논란이 제기했던 김남국 의원, 자신에 대한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죠. 예, 직접 출석해 변론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자, 조 변호사님, 이게 네네. 보통 이제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변호사뿐만 아니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입니다. 예. 대리인이니까 본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당사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당사자가 법적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거지 당사자가 직접 소송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그 사이에서는. 그런데 일단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자 아직까지는 예. 김남국 의원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법적 지식이 있으니까 본인이 나가서 그 변론하면 충분하고요.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론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괜찮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입증 책임이거든요. 입증 책임은 뭐 이화영 부지사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해찬 최고가 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입증을 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얼마나 설득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소송의 승패가 갈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 민주당 탈당했었는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1년여 만에 민주당 복당 사실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당한 거를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당선된 것처럼 어제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에 그 선배님들이 파티를 열어주시고 문자를 막 전국에서 넣어주셔가지고 계속 문자 답장 아침에 보내느라고 간 적이 있으나 없으나 그 정신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힘들 게 없었어요. 예, 참 김남국 의원 마지막까지 굉장히 화제 중심에 서고 있는데 다음 22대 국회에는 진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 또 민주당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엔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번엔 연예계 대중문화 소식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는 600만 뷰. 누구의 얘기일까요? 뉴진스의 이야기입니다. 테스형 마지막 콘서트 오늘 2차례 걸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낳고 대인 기피, 70대에 등남한 김용권 씨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목소리 제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1대1로 이거 응답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얼마나 야비해요. 저 기자회견 한다니까 바로 전에 무당 막 틀잖아.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좀 스트레스 풀어야죠. 아니 저 정신과 다녔다니까. 이게 다 정신과 다녔지 뭐.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떨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예, 이 소식 다뤄주실 이미윤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저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누구가 지금 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여론이 좀 팽팽하긴 한데요. 사실 저 기자회견 직전까지만 해도 하이브 쪽에 조금 논리적인 우위를 두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 기자회견이 정말 거의 핵폭탄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나 젊은 세대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이 그 이른바 폭풍 공감을 하면서 사실 물론 감정적으로 과잉한 기자회견이긴 했지만 욕설도 있었고요. 사실. 맞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미디어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 못지않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지어낸 말입니다만 지금 세대들은 진정성 리터러시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2, 3초짜리, 10초짜리 영상만 봐도 이게 이거 광고네, 이거 언플이네 이렇게 딱딱 알아채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2시간 동안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걸면서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저렇게 격정적인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건 진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보면 저 논란뿐만 아니라 그 기자회견장에 입고 왔던 옷, 그다음에 모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저게 완판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보통 기성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일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 꼭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상식 패션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검찰, 경찰 출석 패션 이런 것들도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때때로 이제 완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미니진이라는 캐릭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니진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그 우리나라 대중문학의 힙스터의 어떤 끝판왕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가장 힙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뉴진스를 데리고 있고 또 뉴진스의 모든 시각적인 연출이라든가 방향성 같은 것들을 이 미니진 씨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니진이라는 캐릭터가 대중 노출이 그동안 많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에 입고 나온 저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룩까지도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독특한 우리 연예계 K-팝의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하이브 또 그 밑에 뉴진스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 하이브 쪽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달에 걸쳐서 논의한 기록이 대화록 업무 일지에 남아 있다. 사담한 게 아니라 정말 경영권을 뺏어 가려고 어떤 뭔가 모의를 했다라고 지금 하이브 쪽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2023년에 인센티브가 20억이다. 민 대표 하이브 내 연봉 순위가 1등이고 연봉 외에 막대한 주식도 있다. 이게 무슨 적은 돈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억.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돈인데 여기에 주식 보상까지 한다고 치면 몇백억대 부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일단은 뭐 주식은 팔아야 부자죠. 팔아야 부자고요. 그리고 이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이 주주간 계약에 관련된 조항이라든가 또 이제 여기에 얽혀 있는 경업 금지 조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또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돈보다는 본인의 자존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혀졌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은 뭐 이를테면 박지원 하이브 CEO도 인센티브 10억 원 받았는데 내가 20억 원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어쨌든 돈이 많느냐 없느냐 내가 부자냐 아니느냐 아니면은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느냐 아니냐는 사실 감정적인 문제 어떤 상대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회견,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논란했던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무속인 공방인데 자 들어보시죠. 솔직히 제가 왜 이거 군대 가안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요. 진짜 이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뉴진스 엄마 마음으로 그냥 이거 내 자식만 생각했었을 때 이 회사가 하이브가 나한테 하도 지긋지긋하게 구니까 BTS가 너무 에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활동하는 게 우리의 홍보 포인트가 더 잡히지 않을까 저 그런 욕심으로 사실 물어본 거지. 이게 어디 사주가 어딨어. 그리고 구수로 군대를 가고 안 가고 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구태가지고 군대 가고 안 가고 하지. 그것도 그 무속인이 무슨 무속인 이게 아니라 제 지인인데 그냥 무속인인 사람이에요. 원래 지인인데 그러면 무속인인 사람은 지인으로도 두면 안 돼요? 예, 저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무속인이 친구일 수도 있지 왜 그것도 뭐라고 하느냐. 근데 하이브에서는 인사 채용 이런 거 할 때 다 그 무속인들 물어봤다. 이게 제대로 된 경영자의 모습이냐. 그만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많이들 보러 가시잖아요. 네. 저는 안 봅니다. 네, 저도 뭐 보진 않는데 정치인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연예계 같은 경우에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연예계 분들 뭐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뭐 신뢰 수준 뭐 몇에 뭐 몇 포인트 포인트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냥 주변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은 적당히 보는 분들도 있고 안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산업이기는 합니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있고 그 멤버를 제작하는 여러 스태프들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인 트렌드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무속인을 찾아가서 보는 일은 뭐 상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것까지 이제 SNS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민 대표가 굉장히 화가 나서 또다시 뭐 해명자를 내겠다라는 걸 예고한 상태인데 과연 이 사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은퇴를 암시하는 마지막 콘서트를 진행 중인 가황 나훈아 씨 소식인데, 자, 오늘 인천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가 잠시 나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통해서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지영입니다. 예, 이미 낮에 콘서트는 했고 저녁 콘서트는 언제 하나요? 네, 7시 반 시작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 3시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그 아쉬움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 팬들과 또 7시 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모인 팬들로 인사인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그 관객들 연령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나훈아 씨와 함께 나이를 먹어온 세대들 60, 70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온 또 젊은 자녀층도 있고, 그리고 나훈아 씨가 최근에 뭐 테스 형이라든지 기장갈매기 여러 노래들의 뮤직비디오까지 찍으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은근히 젊은 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부모님 모시고 온 자녀들도 많은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부모 세대를 단순히 모시고 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티켓팅을 한 후에 나훈아라는 이 슈퍼스타를 직접 보기 위해서, 게다가 이번에 은퇴 공연, 마지막 공연이기 때문에 이를 보기 위해서 직접 표를 사서 들어가는 젊은 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어떤 뭐 퍼포먼스 같은 건 있었습니까? 사실 다들 궁금해하는 게 나훈아 씨가 정말 은퇴하냐였는데 네. 공연이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은퇴는 확실하다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섭섭하냐고 물어보니까 섭섭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은퇴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수 칠 때 떠나겠다는 겁니다. 다들 나를 보고 싶지 않을 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모두가 나를 원할 때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공연 말미에 가서는 그래서 마이크를 내려놓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고 앞으로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 위한 노래를 불러달라면서 본인의 히트곡을 100석에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저 이렇게 날리는 배우가 그만둔다는 거, 최정상에 있을 때 그만둔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건 나훈아 본인만 알겠지만은 사실 시대의 변화 같은 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나훈아 본인의 어떤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한 시대의 종언을 좀 상징할 수 있다,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렇죠.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 맞네요. 임영웅 씨 등. 그렇죠. 그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예.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리 뮤직비디오를 힙하게 찍고 아무리 파격적인 패션을 해도 매일매일 소통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가왕 이런 분들이 구사했었던 신비주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의 소비 패턴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이든 아니든 이것은 하나의 시대의 종언인 것 같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는 나훈아 씨 공연을 이제 여러 번 봤습니다만 네. 제가 뭐 기자 생활하면서 정말 뭐 아마 1000건 넘는 공연을 봤을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레이디 가가, 뭐 서태지, 방탄소년단 이런 거 다 합쳐서 제가 본 공연 중에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건 탑5에 드는 공연이다. 그렇군요. 굉장히 예, 아쉽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은퇴를 하시더라도 소통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9번째 소식인데 아빠는 꽃중년에 출연하면서 늦둥이 아들을 봐왔던 김영권 씨인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쑥스러울 정도가 아니죠. 정말 이제 말이 은둔 생활이지. 비행기 비증이 생기더라고.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 맞아.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많이 힘을 실어준 거야.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 괜찮아요. 축복받는 일인데. 맞아요. 하늘의 섭리인데 아버지 받아들여야죠. 이제 그런 게 큰 힘이 된 거지. 맞아. 남진 씨가 일부러 전화를 2번 했더라고. 축하해. 뭐 그마저 그 특유의 사투리로 영건 씨 축하해. 뭐 이러고. 그리고 뭐 처브람 선배는 수시로 전화해서 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한다. 시간이 약이라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조금 이제 묻혀지더라고. 그리고 나도 조금 덤덤해지고. 정 변호사님 혹시 주변에는 늦둥이 보신 친구 있으세요? 제 주위에 있기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떠세요, 그분은? 그런데 노안이 와가지고 해보는 게 조금 뭐 이렇게 거추장스럽다 그 이야기는 하던데 예. 저는 김용건 씨 저 이야기를 보면서 저게 그렇게 쑥스러울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쑥스러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어쨌든 뭐 지금 그 좋은 아이 낳아가지고 잘 키워서 우리나라에 아주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으면 그거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사실 큰아이가 하정우 씨가
40대 중반인가 그럴 텐데 후반을 향해 다가고 있었는데 그 막내 동생을 본다는 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위로를 해주네 아버지를. 근데 어쨌든 저는 김영건 씨가 대한민국에 좀 기여한 바가 있다. 지금 출산율이 0점대인데 예. 이 저출산 시대에 예. 또 우리 김영건 씨가 대한민국 많은 남자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 너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것 같아서 저는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예, 옆에 전수미 부위원장 많이 웃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쯤에서 연예계 소식 정리하고 저희는 10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축구 너무하죠. 한국 남자 축구가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떨어졌습니다. 피파 랭킹 23위 대한민국이 134위 인도네시아에 진 거죠. 그 덕에 대한민국 축구 1984년 LA 올림픽 이후 40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공이 둥글다곤 하지만 선수들이 대충 뛴 겁니까? 감독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축구협회가 무능한 겁니까? 축구계의 쓴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회장이 한 일은 한국 축구를 내가 볼 때 10년 이상 밑으로 꼬라 박은 거거든, 솔직히. 꼬라 박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 그건 무조건 사퇴. 악몽은 클린스만 월드컵 전 대표팀 감독의 경질로 예고된 바 있습니다. 연봉 수십억 원을 주고 데려와 1년도 채 못 쓰고 집에 돌려보냈으니까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와 대한축구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했던가요? 지난해 축구협회는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의 사면을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대상자 중에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해 제명됐던 선수가 포함됐었거든요. 승부 조작 사건으로 인해 축구인과 팬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 회장 이전에 2년 전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에 시공사했던 HDC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참사 발생 엿새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아왔던 정 회장. 이미 3번을 연임했고 그 임기는 올해 말까지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